안녕하세요. 자랑스러운 6.25 참전용사의 후손, 평양뉴스 아나운서 김지은입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제가 읽으면서 충격으로 손이 다 떨렸던 사연입니다. 북한 소식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북한의 양각도 호텔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죠?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호텔로 겉보기에는 평범한 호텔이지만 이 호텔의 5층에 관련된 소문이 무성한데요. 오늘은 이 호텔 5층 비밀을 알려주실 분의 사연입니다. 5층에서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너무 끔찍한 일이라 다시 떠올리기 힘들었지만 용기를 내어 기억을 되새김질해주신 오늘의 사연자분을 위해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양미라고 합니다. 올해 33이고요. 대한민국에 온 지 이제 3년째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네요. 저는 평양의학대학의 약학부를 졸업했어요. 제 입으로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북한 내에서 엘리트 출신이라고 볼 수 있죠. 저는 대학을 입학할 때까지만 해도 제 미래가 창창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운명이란 게 참 아이러니하단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저는 태생부터 북한에 어울리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늘 의문이 많은 학생이었어요.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하지? 왜 우리는 다른 나라에 가보지 못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런 의문은 항상 마음속에 묻어둬야 했어요.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저와 가족들 모두가 위험해질 테니까요. 그리고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야 저는 조금씩 세상을 알아갔습니다. 대학에 가서 만난 친구들은 잘 사는 집 친구들이 참 많았는데 이 친구들이 남조선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끼리 몰래 드라마나 영화를 교환해가며 봤거든요. 그리고 남조선과 북조선의 차이를 알게 되고 은밀히 나누는 대화를 통해 바깥 세상의 모습을 조금씩 그려나갔어요. 그리고 그럴수록 이 체제에 대한 회의감은 커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충성스러운 척 연기해야 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고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동맹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 덕에 저는 졸업할 때쯤에는 수석 졸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들었죠. 그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냥 이 땅에서 태어났으니 이렇게 적응해서 죽은 듯이 입 다물고 살자. 이런 생각이었죠. 그런데 저는 점점 더 체제의 모순을 느꼈어요. 대학에서 공부를 해봤자 배치받는 곳들은 열악한 환경이고 연구 결과가 실제로는 활용되지 못하는 현실까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 회의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저를 부르더라고요. 중앙당에서 온 간부라며 제게 졸업 후에 배치될 곳을 당에서 정해주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영광스럽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들은 저를 양각도 호텔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됐죠. 호텔 5층, 그곳은 위험한 물질을 제조하는 공장이었어요. 그리고 외국에 불법으로 내다 팔 용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하려고 했어요. 전 그냥 평범하게 북한 인민들을 위해 일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제 가족을 인질로 삼았죠. 홀로 되시고 저를 힘들게 키워오신 어머니를 인질로 삼고 협조하지 않으면 어머니부터 처단하겠다는 말을 하는데 이건 빠져나갈 도리가 없더라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비밀스러운 작업에 가담하게 됐어요. 당에서는 어머니를 보지 못하는 대신 당에서 어머니를 잘 돌봐주겠다고 했죠. 어머니 몸이 약한 것도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어머니를 보려면 당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양각도 호텔의 5층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 느낀 그 소름 끼치는 느낌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지금도 가끔 꿈에 나와 소리를 지르며 깨곤 합니다. 5층으로 가는 방법부터가 이상해요. 엘리베이터에 5층 버튼이 없거든요. 4층과 6층 버튼을 동시에 눌러야 해요.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5층에 멈춰요. 처음 이걸 알았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호텔 한복판에 이런 비밀 장소가 있다니. 문이 열리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김정은 위원장의 초상화예요. 양옆으로는 우리의 영도자 김정은 동지 만세. 같은 구호들이 가득해요. 그 앞을 지나면 복도가 나오는데 이상하게 길어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요. 복도 양쪽으로 문들이 있는데 각 문마다 번호가 붙어있죠. 이게 다 실험실이에요. 저는 주로 3번 실험실에서 일했습니다. 보이부 요원들이 항상 저희를 따라다녔고 실험실 문들도 그들이 열어줬죠. 문을 열면 최첨단 장비들이 가득해요. 대학에서도 못 본 것들이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장비들은 러시아에서 들여온 거래요. 하지만 이 첨단 장비들이 어떤 일에 쓰이는지 알면 아무도 부럽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은 특수한 칵테일을 만드는 거예요.
저희는 약을 이것저것 섞는 걸 칵테일 제조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희는 러시아에서 전수받은 레시피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이건 정신을 또렷하게 하면서도 강한 행복감을 줘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것들보다 중독성이 덜하고 부작용도 적다고 했죠. 러시아의 스포츠 선수들이 올림픽을 준비하며 쌓아온 레시피를 기반으로 김정은을 위해 적절하게 잘 섞어 부작용을 최소화한 칵테일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제조 과정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화학물질을 정확한 비율로 섞어야 해요. 온도와 습도 조절도 중요하죠. 조금만 실수해도 큰일 나요. 한 번은 동료가 실수로 비율을 잘못 맞췄다가 그 뒤로 그 동료를 다시는 볼 수 없었어요. 그래도 제조만 하면 좀 참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가장 끔찍한 건 인체 실험이었습니다. 외국으로 밀수출하는 그 물건들은 이미 정해진 방식이 있고 그에 따라 대량 생산만 해내면 되는데 김정은에게 가야 하는 칵테일은 중간중간 한 번씩 구성을 바꿔줘야 했거든요. 새로운 레시피의 칵테일이 갔다가 부작용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새 칵테일을 만들 때마다 반드시 인체 실험을 거쳐야 했습니다. 인체 실험은 누굴 대상으로 하냐고요? 정치범 수용소에서 사람들을 데려와요. 그들에게 강도별로 투여하고 반응을 지켜보죠. 실험실 한쪽에는 유리로 된 방이 있어요. 거기에 실험 대상자를 가둬두고 관찰해요. 처음에는 그들의 비명 소리에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그런데 이게 참 무서운 게 몇 년 일하다 보면 무감각해집니다. 그게 더 끔찍한 일이죠. 실험 과정은 이래요. 먼저 대상자의 상태를 체크해요. 그리고 칵테일을 투여하죠. 약물을 적게 또 많이 투여해보기도 하고 약간씩 비율을 달리하며 주사를 해보기도 하며 반응을 보는데 실험 특성상 과다 투여가 되기 때문에 결국 사람이 망가집니다. 저희는 그걸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과다 복용으로 인해 망가진 사람들은 쓸모가 없어지니 다시 보이부 요원들이 데려가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되는진 모릅니다. 가끔 실험이 잘못될 때가 있어 사람이 잘못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죽었다는 생각에 저도 같이 죽고만 싶었어요. 하지만 그런 감정을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감시자들이 늘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가장 끔찍했던 날은 제 부모님 또래의 실험 대상자가 올 때였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그 남성분의 공포가 가득했던 눈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주사를 놓기 전 그의 눈을 마주쳤어요. 순간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만약 여기 있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라면 그 생각에 손이 떨렸죠. 주사를 놓고 관찰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봐요. 하지만 곧 고통스러워하기 시작하죠. 그의 비명이 실험실을 가득 채워요. 귀를 막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요. 모든 반응을 기록해야 하니까요. 실험이 끝나고 나면 항상 화장실에 갔어요. 구토를 하기 위해서죠. 토하고 나면 조금은 마음이 편해져요. 마치 내 죄책감의 일부를 토해내는 것 같았거든요. 오후에는 새로운 칵테일 배합을 연구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가장 괴로운 건 내가 가진 지식과 재능을 이런 데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한때는 인류를 위해 뭔가 대단한 걸 발견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독재자의 쾌락과 달러벌이를 위한 불법 물질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못 견디게 괴로웠습니다. 밤이 되면 숙소로 돌아가는데요. 철저히 감시받는 숙소였어요. 창문도 없는 감옥 같아요. 아니, 어쩌면 감옥보다 더 끔찍할지도 몰라요. 적어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잖아요. 하지만 저는 범죄의 피해자이자 가해자예요. 잠들기 전 항상 탈출을 상상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24시간 감시 카메라, 무장한 경비원들, 그리고 5층 전체를 감싸고 있는 전자 잠금 장치. 탈출은 불가능해 보였죠. 그래서 가끔은 인생을 끝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내가 가버리면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될까? 그 생각에 또 하루를 버텼던 것 같습니다. 일기를 쓰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감시당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일기를 써요. 오늘도 난 누군가를 해쳤어. 오늘도 난 나 자신을 잃어갔어. 가장 무서운 건 이런 생활에 점점 익숙해진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울었는데 이제는 눈물도 안 나와요. 이러다 정말 내 양심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닐까? 그게 제일 두려웠던 것 같네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하는 일은 내일의 탈출 계획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이렇게 상상으로라도 희망을 가지지 않으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실험실로 가는 길에 갑자기 불려갔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죠. 뭔가 잘못된 걸 알아챈 걸까?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거예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5년 만에 듣는 가족 소식인데 이런 내용이라니.
하지만 그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친 것처럼 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게 기회일 수도 있겠다. 고향 방문 허가를 받는 과정은 생각보다 쉬웠어요. 아마도 그들은 제가 5년 동안 가족과 단절된 채 일했으니 도망갈 생각은 없을 거라 판단한 것 같아요. 어차피 보이부 요원이 절 따라가기도 하고요. 고향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필사적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언제, 어떻게 도망칠 것인지.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어요.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공포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대로 그 지옥 같은 곳으로 돌아갈 순 없었어요. 고향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 병상으로 달려갔어요. 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시고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저도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죠. 5년 만에 만난 어머니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힘겹게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나는 너가 어디서든 너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너만 행복하면 된다. 그 말을 끝으로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슬펐지만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편히 가셨다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나라에서 가장 안전하게 벗어나셨으니까요. 장례 준비를 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보이부 요원들의 감시 패턴, 마을의 지리, 국경까지의 거리,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새겼죠. 그러던 중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장례식 날 새벽 보이부 요원들이 교대하는 시간에 약 30분간 감시에 빈틈이 생기는 것을 알게 되었죠. 바로 그때를 노리기로 했습니다. 은밀히 탈출 준비를 시작했어요. 따뜻한 옷, 약간의 식량,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용기. 모든 걸 챙겼죠. 다른 친척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였죠. 나중에 알게 되면 용서해 주길 바랄 뿐이에요. 장례식 전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으로 계획을 몇 번이고 되풀이했죠. 실패하면 죽음뿐이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 그곳으로 돌아간다면 그건 산채로 무덤에 들어가는 것과 다름없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드디어 장례식 날이 밝았어요. 어머니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척하며 사실은 친인척들과 작별 인사를 했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죠. 정신이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요. 새벽 4시 보이부 요원들이 교대하는 시간, 저는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어요.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 마을 외곽으로 향했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매 순간이 생사를 가르는 시간이었으니까요. 마을을 벗어나자마자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뒤에서 추격자의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거든요. 새벽녘, 멀리서 강이 보였어요. 두만강이었죠. 저 강만 건너면 자유의 땅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순간이기도 했죠. 강변에는 분명 경비병들이 있을 테니까요. 잠시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어요. 다행히 경비병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안심할 순 없었죠. 깊은 숨을 들이쉬고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 온몸을 덮쳤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직 앞만 보고 헤엄쳤죠. 강 중간쯤 왔을 때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총성이 울렸어요. 물속에서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물보라가 튀었어요. 아직 맞진 않았지만 다음은 언제일지 몰라요. 죽을 힘을 다해 헤엄쳤습니다. 팔과 다리가 점점 무거워졌지고 추위와 피로가 온몸을 덮쳤죠. 이대로 죽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양각도 호텔에서의 끔찍한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여기서 죽으면 죽었지 그 지옥 같은 곳으로 돌아갈 순 없다는 생각으로 마지막 힘을 짜내 중국 쪽 강둑을 향해 헤엄쳤어요. 뒤에서는 계속해서 총성이 울렸어요. 하지만 멈출 순 없었어요. 자유까지 이제 몇 미터. 강둑에 도착했을 때는 거의 정신을 잃을 것 같았어요.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죠. 하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으니 힘겹게 몸을 일으켜 숲으로 달렸어요. 1시간쯤 정신없이 달렸을까요? 더 이상 뒤쫓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제서야 나무에 기대 주저앉았죠.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어요. 이게 정말 중국인가? 자유의 땅인가? 현실감이 없었어요. 5년간의 감금 생활 그리고 목숨을 건 탈출. 모든 게 꿈만 같았죠.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누구를 믿고 도움을 요청해야 하지? 주머니에서 작은 쪽지를 꺼냈어요. 탈북자들을 돕는 단체의 연락처였죠. 어머니가 병원에서 계시는 동안 몰래 알아봤던 정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번호로 연락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망설여졌습니다. 중국 공안에 잡힐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는 상황. 용기를 내어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통화가 연결됐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상황을 설명했죠. 그들은 제가 있는 위치로 사람을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죠.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불안감도 생겼어요. 그들을 정말 믿을 수 있을까? 2시간 후,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그는 저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주었죠. 그곳에서 다른 탈북자들도 만났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이 났어요. 저만 이런 고통을 겪은 게 아니었나 봐요. 그로부터 한국까지 오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하지만 제3국을 거쳐 오는 동안 자유의 땅에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지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으로 오는 길에 하고 싶은 희망사항도 정리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양각도 호텔 5층의 비밀을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그 끔찍한 물질들의 제조와 인체 실험의 실상을 그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꼭 알리고 싶습니다. 동시에 두려움도 있어요. 북한 정권이 저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젠 물러설 수 없어요. 자유를 위해 그리고 진실을 위해 끝까지 싸울 거예요. 그리고 비상식적이고 추악한 저 북한 정권은 곧 무너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고 싶지 않아요. 새로운 삶. 그 단어를 되뇌다 보니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이제 제 의지로 삶을 선택할 수 있어요. 공부를 더 할 수도 있고 원하는 일을 할 수도 있겠죠. 무엇보다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아요. 자유의 땅을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딛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마지막 사랑이 저를 이렇게 살게 만들었던 것 같아 어머니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언젠간 평화통일이 되어 어머니 묘소에도 꼭 다시 인사를 가고 싶네요. 그때까지 저도 제 나름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제 긴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참 똑똑하고 멋진 분인데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김정은 정권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며 자괴감을 느꼈던 분의 사연이라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분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면 이야기가 달라졌을 텐데 말이죠. 오늘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의 감사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내일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북한의 고려항공은 우리나라에서는 노후화된 항공기, 열악한 기내식으로 웃음을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북한 안에서는 고려항공 승무원이라고 하면 굉장한 엘리트로 북한 내에서 인정받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6년제 외국어학원과 평양외국어대학을 졸업한 인재들만 채용되고 출신 성분도 좋은데 키와 외모까지 받쳐줘야 하는 소위 말하는 금수저들만 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데요. 오늘 사연은 바로 이 고려항공 승무원이었던 분이 보내온 사연입니다.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지만 여성을 인간이 아닌 놀이개로 보는 김정은 때문에 험한 일을 겪고 2년 전 탈북했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에서 드디어 사람답게 살게 된 이 아름다운 여성분의 사연을 꼭 끝까지 들어주시고 김정은의 추악한 이면에 함께 분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서연입니다. 27살이고 북한에서는 고려항공의 승무원으로 일했어요. 탈북을 하게 된 이유가 제가 승무원이라서 이렇게 탈북을 하게 된 것인데 우습게도 제 어릴 적 꿈은 승무원이었습니다. 제 꿈을 이뤘지만 그 때문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하게 된 셈인데요. 어릴 때부터 저는 하늘을 날고 싶었어요. 평양 하늘을 가로지르는 비행기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죠. 나도 저 비행기를 타고 멀리 날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죠. 우리 북한에서 고려항공 승무원이 되려면 외국어를 잘해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평양외국어대학에 입학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영어와 중국어를 전공으로 선택했죠. 매일 밤늦게까지 발음 연습을 하고 회화 공부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외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기 힘들지만 운 좋게 몇 편의 외국 영화를 볼 수 있었어요. 그때마다 영어 대사를 열심히 따라했죠. 대학 3학년 때 고려항공 채용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밤낮으로 준비했죠. 체력 훈련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고려항공 승무원은 외모도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연습했어요. 안녕하십니까. 고려항공 승무원 한서연입니다. 그 말을 수백 번은 연습한 것 같아요. 드디어 시험 날이 왔어요. 필기시험, 체력 테스트, 면접까지. 정말 긴장되는 하루였죠. 면접관 앞에서 영어로 자기소개를 할 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했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계속 기도했어요. 제발 붙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침내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꿈이 이루어진 거죠. 고려항공 훈련원에서의 생활은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체조를 하고 온종일 비행 안전 수칙과 서비스 매너를 배웠죠. 특히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그리고 김정은 원수님에 대한 설명을 외우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우리는 비행기에서 승객들에게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들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했거든요. 첫 비행을 나갔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제가 입은 고려항공 유니폼,
그 붉은색 스카프의 감촉이 아직도 손에 느껴지는 것 같아요. 비행기에 올라 승객들을 맞이할 때 가슴이 너무 뛰어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 흥분도 잠시였죠. 비행기에 올라 내부를 보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TV에서 봤던 외국 항공사의 비행기와는 너무 달랐거든요. 좌석은 낡아 있었고 냄새도 좋지 않았어요. 기내 시설도 많이 부족해 보였죠.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승객들은 대부분 VIP였기 때문에 항상 승객분들에게 밝은 미소로 인사하고 정성껏 서비스를 제공했죠. 하지만 비행 중에 느낀 불안감은 지울 수 없었어요.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릴 때마다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다 제가 미숙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우리 고려항공도 발전하겠지 하는 생각으로 버텼죠. 하지만 점점 더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느끼게 되었어요. 특히 외국 비행을 다녀올 때마다 그 차이를 실감했어요. 베이징이나 선양의 공항에서 다른 나라 비행기들을 보면 우리 비행기가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죠. 그들의 최신식 비행기와 우리의 낡은 비행기를 비교하면 가슴이 아팠어요.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저 서로 눈빛만 교환할 뿐 입 밖으로 불평을 내뱉을 순 없었죠. 언제나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우리 고려항공도 세계적인 항공사가 될 거야. 그때까지 열심히 일하자.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버텼죠. 하지만 제 꿈과 현실 사이의 간극은 점점 더 벌어져 갔고 저는 점점 더 큰 실망과 좌절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저는 고려항공의 또 다른 숨겨진 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끔찍한 현실이었죠. 고려항공에서 일한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저는 점점 더 큰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제가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아니란 걸 깨달았죠. 우리가 주로 타는 비행기는 구소련 시절에 만들어진 기종이에요. 이 비행기들은 대부분 30년 이상 된 구식 모델이죠. 한 번은 이륙 직전에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비행이 취소된 적도 있어요.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비행기 내부도 많이 낡았어요. 좌석 시트는 여기저기 찢어져 있고 화장실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죠. 한 번은 비행 중에 갑자기 객실 에어컨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객실 승무원들이 모두 달려들어 걸레로 물을 닦으며 비행을 했는데 저는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안전장비예요. 산소 마스크나 구명조끼가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 들 때가 많았어요. 한 번은 안전 점검 중에 소화기가 작동하지 않는 걸 발견했는데 상부에 보고했더니 그냥 넘어가라 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연료 문제도 심각해요. 연료가 부족해서 중간에 착륙해 급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한 번은 베이징으로 가는 비행 중에 연료가 부족해져서 선양에 비상 착륙한 적도 있었죠. 그때 승객들의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덩달아 식은땀을 흘렸어요. 기상 정보도 부족해요. 우리는 최신 기상 레이더 시스템이 없어서 종종 갑작스러운 난기류를 만나곤 해요. 한 번은 심한 난기류를 만나 비행기가 급격히 흔들렸는데 승객 한 분이 머리를 다치셨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무력감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저는 매 비행마다 큰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이륙할 때마다 이번에는 무사히 착륙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밤에는 악몽을 꾸기도 했어요. 비행기가 추락하는 꿈을 꾸고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곤 했죠. 동료들과 이런 걱정을 나누려고 해도 쉽지 않았어요. 모두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큰 소리로 말하기는 어려웠거든요. 그래도 가끔 몰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었어요. 서연아, 너도 느끼고 있지? 우리가 매번 목숨을 걸고 일하고 있다는 걸. 친한 동료 미란이 한 번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며 버텼어요. 괜찮아, 우리가 조심하면 돼. 그리고 언젠가는 상황이 나아질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갔죠. 어느 날 베이징에서 평양으로 돌아오는 비행 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갑자기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기장이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했지만 흔들림이 점점 더 심해졌죠. 승객들은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고 저희 승무원들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다행히 그때는 무사히 착륙했지만 그 경험은 저에게 큰 충격을 줬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저 너무 무서워요.
매번 비행기를 탈 때마다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눈물을 참으며 말했죠. 어머니는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서연아,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 하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정말 중요해. 우리나라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야. 조금만 더 힘내렴. 어머니의 말씀에 위로를 받긴 했지만 제 마음속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이대로 계속 일해야 하나? 아니면 그만둬야 하나? 고민이 깊어갔죠.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 일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되었습니다. 2019년 여름, 저는 평양 베이징 노선에 배정되었어요. 그날따라 VIP 손님이 탑승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모두들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VIP라면 대부분 고위 간부들이었고 그들을 모시는 일은 항상 부담스러웠거든요. 비행기에 오른 순간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 VIP가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었던 거예요. 물론 전에도 TV에서 본 적은 있었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가슴이 쿵쾅거렸죠. 동무들, 수령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오. 총무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죠. 비행이 시작되고 저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음료를 서빙하게 되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레 다가갔죠. 장군님, 음료 준비해 왔습니다.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저를 쳐다봤어요. 그의 눈빛에 뭔가 불편한 게 있었죠. 동무, 이름이 뭐야? 그가 물었어요. 한서연입니다, 장군님. 저는 최대한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서연 동무. 귀엽구만. 나중에 시간 되면 좀 보자고. 그의 말에 저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무슨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알았거든요. 그 후로 비행 내내 저는 불안에 떨었어요. 김정은 위원장의 시선이 계속 저를 따라다니는 것 같았죠. 다른 승무원들도 눈치를 챘는지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베이징에 도착하고 나서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보이부 직원이 저를 찾아왔어요. 한서연 동무, 김정은 동지께서 부르십니다.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거절할 수 없다는 걸 알았죠. 떨리는 발걸음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방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김정은 위원장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어서 오시오, 서연 동무. 가까이 와서 앉지. 저는 최대한 공손하게 인사하고 그의 옆에 앉았어요. 그때 그가 갑자기 제 허리를 감싸 안았죠. 동무, 오늘 밤 나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고.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런 상황을 상상도 해본 적 없었거든요. 자, 장군님. 저는 이런 걸 해본 적도 없고요. 아무것도 모르고요. 무섭습니다. 장군님, 제발 살려주세요. 말을 더듬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처음이라니 아주 좋다며 껄껄대며 웃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날 밤, 저는 철저히 유린당했어요.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저 그의 욕구를 채우는 도구로 전락해버렸죠. 모든 게 끝나고 나서 저는 방을 나오면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보이부 직원의 감시에 따라 호텔 복도를 걸어나가는데 절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어 서서 한참을 울었죠. 제가 꿈꿔왔던 승무원의 삶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다음 날 평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로봇처럼 움직였어요. 미소 짓는 것조차 힘들었죠.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평양에 도착하고 나서 저는 며칠 동안 집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난생 처음 겪는 일이라 몸과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하지만 오래 쉴 수는 없었어요. 다시 비행 일정이 잡혔고 저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야 했죠. 그 후로 저는 매 비행마다 불안에 시달렸어요.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죠. 비행기에 오를 때마다 김정은 위원장이 탑승할까봐 두려웠어요. 동료들에게 이 일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어요. 이런 일을 말했다가는 어떤 처벌을 받을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저 혼자 이 고통을 견뎌야 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우울해졌어요. 한때 꿈꿔왔던 승무원의 삶은 이제 악몽이 되어버렸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일까?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또 다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베이징이 아닌 선양이었죠. 다시 한번 김정은 위원장의 호출을 받았고 또다시 그의 욕구를 채워주는 도구로 전락했어요. 더 끔찍했던 건 제게도 무슨 주사를 놓았는데 제가 그날 밤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마약인지 수면제인지 각성제인지.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 저는 펑펑 울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탈출?
그건 너무나 위험한 선택이었죠. 하지만 이대로 계속 살아갈 수도 없었어요. 그때 문득 친한 동료 미란이 생각났어요. 그녀라면 내 고민을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았죠.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미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미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은 후, 저는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하지만 미란의 반응은 제가 예상한 것과는 달랐죠. 서연아, 사실 나도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순간 저는 충격에 빠졌어요. 미란도 그런 일을 겪었다니 믿기 힘들었죠. 미란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이야기했어요. 작년에 나도 김정은 위원장에게 불려갔었어. 그리고 그 후에 임신을 하게 됐어.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미란아, 그래서 어떻게 됐어?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낙태하라고 했어. 보이부에서 나를 찾아와서 아이를 지우라고 강요했지. 내일 병원에 가기로 했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게 우리가 겪어야 할 현실이라니 너무나 잔인하고 비인간적이었죠. 미란아,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저는 필사적으로 물었어요. 하지만 미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서연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저 견뎌내는 수밖에 없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미란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우리가 이렇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아야 한다니 너무나 분노스러웠어요. 다음 날, 저는 미란과 함께 병원에 가기로 했어요. 친구 곁에 있어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미란은 거절했어요. 고마워, 서연아. 하지만 나 혼자 가야 해. 너까지 위험해질 순 없어. 그렇게 미란은 혼자 병원으로 향했고,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녀를 기다렸어요. 시간이 갈수록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저녁이 되어도 미란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걱정되어 미란의 집으로 향했죠.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이상한 느낌에 문을 열어보니 미란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손목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죠. 옆에는 유서가 놓여 있었어요. 서연아, 미안해.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이렇게 놀이개처럼 쓰이다 버려지는 삶을 살바해야 차라리. 부디 넌 나처럼 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줘. 그 순간 저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소리를 지르며 울었지만 이미 미란은 돌아올 수 없었죠. 미란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어요. 보이부에서 나와 자살의 이유를 덮으려 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미란이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장례식이 끝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울었어요. 미란의 죽음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죠. 동시에 두려움도 커졌어요. 나도 언젠가 미란처럼 될 수 있겠구나.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고.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탈출? 너무 위험해 보였어요. 하지만 이대로 계속 살아간다면 저도 미란처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불안에 떨며 지냈죠. 비행 업무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베이징 비행 일정이 잡혔어요. 그리고 VIP 승객이 탑승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저는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또 그런 일이 반복되는 건 아닐까?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이대로 괜찮은 거야?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 거야? 그때 문득 미란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죠. 아니야, 이대로는 안 돼.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번 비행이 제 마지막 비행이 될 거라고. 어떤 식으로든 이 상황을 벗어나야 한다고. 비행기에 올라 안전벨트를 매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평양을 바라봤어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 한때는 사랑했던 이 도시. 하지만 이제는 저에게 감옥 같은 곳이 되어버렸죠. 미안해요, 어머니, 아버지. 하지만 저는 이제 가야 해요. 베이징행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제 가슴은 쿵쾅거렸어요. 이번 비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비행 중에 저는 계속 주변을 살폈어요. 다행히 이번엔 김정은 위원장이 탑승하지 않았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고위 간부들이 타고 있어서 긴장을 늦출 수는 없었죠.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화장실로 향했어요. 거기서 미리 준비해온 옷으로 갈아입었죠. 승무원 유니폼을 벗어던지는 순간 마치 제 과거의 삶도 함께 벗어던지는 것 같았어요. 화장실에서 나와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동안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어요. 다행히 중국 입국 비자가 있어서 큰 문제 없이 통과할 수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북한 보위부 요원들의 감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탔어요. 운전사에게 시내 중심가로 가달라고 했죠. 차 안에서 저는 계속 뒤를 돌아보며 누군가 쫓아오지 않는지 확인했어요. 시내에 도착한 후 저는 계속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어요. 혹시 누군가 저를 미행하고 있을까봐 조심스러웠거든요. 몇 시간을 그렇게 헤매다 보니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날이 어두워지자 저는 작은 호텔을 찾아 들어갔어요. 다행히 여권만으로도 체크인할 수 있었죠. 방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침대에 쓰러졌어요. 긴장이 풀리니 온몸에 힘이 빠졌거든요. 하지만 안심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했죠. 한국 대사관에 가야 할까? 아니면 다른 나라로 더 도망가야 할까? 그때 문득 평양에 계신 부모님 생각이 났어요. 제가 사라졌다는 걸 알면 얼마나 걱정하실까? 그리고 어쩌면 제 탓에 고통받으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대로 돌아갈 순 없었어요. 돌아간다면 저를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지 뻔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어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어요. 대사관 앞에 서자 다리가 후들거렸죠. 이곳에 들어가면 정말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온 탈북자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 같았죠. 대사관 직원들은 저를 안으로 안내했어요. 그들은 제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진정시켜 주었죠. 걱정 마세요.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안도감, 후회, 두려움, 그리고 희망.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대사관에서 저는 제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어요. 고려항공에서의 경험, 김정은 위원장과의 일, 그리고 미란의 비극까지. 모든 것을 말했죠. 직원들은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그들은 제게 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거라고 했어요. 다음 몇 주 동안 저는 대사관의 보호 아래 지냈어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불안에 떨었죠. 혹시 북한에서 저를 찾으러 오지는 않을까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어요. 대사관 직원들의 따뜻한 보살핌 덕분이었죠. 그들은 제게 한국 사회에 대해 조금씩 알려주었어요. 자유와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라니 정말 꿈만 같았어요. 마침내 한국행이 결정된 날,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죠. 새로운 세상에서 과연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창밖으로 베이징을 바라봤어요. 이곳에서의 짧은 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에 도착해서 처음 맡은 공기, 처음 본 풍경들.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이제 정말 자유의 땅을 밟았다는 실감이 났죠. 지금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어요. 물론 쉽지만은 않아요. 언어도 문화도 많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이곳에서 저는 진정한 나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정말 행복합니다. 가끔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언젠가는 가족들도 자유를 찾을 수 있길 바라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북한 주민의 열악한 현실, 김정은의 추악한 행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김정은이 내려올 때까지 관심을 가져주세요. 제가 겪은 일들 때문에 제가 대놓고 활동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최대한 저도 북한의 남은 동포들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 활동해 보려고 합니다.